자, 그 다음에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렇게 출발할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었고 이 상황을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고요.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면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외면하고 있잖아요, 적어도요. 그리고 어디에 눈이 돌아가셨습니까? 횡재, 반도체 횡재만 쳐다보고 계신 거야.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 반도체 횡재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 얼마 안 간다. 우리가 경제학에 공짜 점심 노 프리 런치라는 말이 있죠. 이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주식시장에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짧은 시간 내에 급등을 한 것은요. 정상화된 측면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한 짧은 시간 내에 급등을 한 거는 짧은 시간 내에 급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산시장의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완전히 조롱대상으로 전락했잖아요. 조롱대상으로 전락했어.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없어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추적이 뭡니까? K자본시장이야. K자본시장. 예? K자본시장 붐이 최대 추적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자들이 국민들 레드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도박과 투자와 차이가 없어진 게 K자본시장이잖아요. 예? 경계가 무너지고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 투자와 도박 사이에. 예?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 횡재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거야. 이건 횡재예요, 횡재. 자, 봅시다. 로이터 통신에서 엊그저께 7일이니까 엊그저께죠. 이런 얘기 했어요. 코스피, K자본시장이죠. 신뢰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최고 인기 상품이 뭐였었습니까? 코스피였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다 그러니까 월가로 해외로 다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 신뢰를 잃은 거예요. 네? 신뢰를 잃은 거야. 네? 지난달에 이미 46억 달러가 그러니까는, 네? 미국 주식을 순매수로 금액이 46억 달러인데, 이게 작년도치를 이미 돌파한 거, 빠르게 지금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떠나는 거야. 대한민국을 떠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떠나도 지금 환율 지금 안 올라가고 있죠? 서학개미 탓으로 제발 좀 돌리지 마세요. 작년 내내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고 했는데 앞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 이 반도체 횡재를 간단한 지표로 보여드릴게요. 분기별 월평균 수출액입니다.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이에요. 집권하기 딱 전까지 언제 집권했어요? 작년 6월 달에 집권했죠. 6월 초에 집권했잖아요. 6월 달에 집권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4월 달부터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4월 달부터요. 반등하기 시작해요. 네? 4월 8일, 9일에 트럼프가 관세 매기는 걸 잠깐 주춤거렸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정확하게 그게 2분기잖아요. 2분기요. 반도체 수출액이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의 평균 수출액이, 월 평균 수출액이 103억 달러였었습니다. 103억 달러인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게 작년 2분기부터입니다. 작년 2분기부터 월 평균 반도체 수출액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상승 속도가요, 작년 4분기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2분기에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월 평균 13.4%씩 증가해 갑니다. 수출액이요. 반도체 수출액이요. 이거 굉장히 빠른 거죠. 13.4%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 작년 4분기에 월 평균 한 180억 달러가 채 안 됐던 게 올해 2분기에는 380억 달러까지. 거의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정도로 증가를 해가요.
오른쪽이 화살표 쪽하잖아요. 아주 급등하잖아요. 7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해요. 꺾이기 시작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수지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은 다르다 하면서 계속 그런 거야.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올해 1, 2분기에 급등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대처불가 대한민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집권 바로 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윤석열이가 파면당을 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이 시작된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 네? 굉장히 운이 좋은 상황에서 집권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적이 아니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된 거는. 네? 그리고 올해 1, 2분기에 급등을 한 거예요. 뒤늦게 이제니까. 대만이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급등을 했었거든요. 대만이 TSMC가 그러니까 덕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늦게 이제 막차 탄 거죠. 막차 탄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야, 시간이. 그래서 횡재라고 한 거예요. 횡재라고 표현한 게. 반도체 보면 횡재였던 거예요. 횡재요. 네? 횡재였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신의 치적처럼 착각했거나 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거는 코미디죠. 코미디죠. 그러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지방선거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딱 내세운 거야. 예?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 3, 4, 5 이런 비전 달성 이런 것만 예측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체감을 할 수가 있었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월부터 급등열기가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그래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 봐보세요. 수출 1조 달러가 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요. 수출액이 지난해까지 연기 기준으로 최고였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요. 상반기 기준으로 6월달까지 기준으로요. 그러다가 올해 4,963억 달러로. 그러니까 2022년을 100으로 놨을 때 141.6, 그러니까 한 42%가 증가한 거예요. 올해 반도체가 그렇게 급등한 거야. 실제로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2022년도 최고를 찍었던 두 번째죠. 작년에 빼놓고요. 690억 달러였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그것의 3배 가까운 1924억 달러를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43%를 45% 가깝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하게 되면은 상반기에 4,963억 달러니까 1조 달러가 거의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요. 1조 달러면은 세계 4강 맞거든요. 세계 4강 맞아요. 독일 다음이 되거든요. 중국, 미국, 독일 다음이거든요. 1조 달러 넘는 나라가. 근데 대만도 바로 우리 턱 밑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네? 대만도 아마 그러니까 세계 5강, 6강 이렇게 될 거예요.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그 중개무역 하는 나라 빼놓고 얘기하면요. 네? 그렇다고 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불가 국가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방선거 전후해가지고 사실은 5월달부터 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의 불확실성이,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불확실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반도체 불확실성이요. 5월달에 한번 크게 꺾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5월 16일에 한번 크게 꺾였었어요. 네? 오늘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크게 충격을 받았던 그 시점들입니다. 네? 충격 시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5월 27일 날에 소위 말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걸 도입을 하죠. 네? 도입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6월 5일 날 또 꺾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반도체가 이게 지금 상황이 빨리 안 사는, 우리나라는 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주도한 거니까는 아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사실이니까 발을 빼기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빼기 시작한 거야. 네? 빼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은 6월 22일 6월 하수 때부터 뜨거 당하고 7월달에 엄청 그러니까는 그 피해를 입었지만은 이미 그러니까는
5월 달에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흔들리면은요, 직격탄을 맞아요. 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60% 가깝게 그러니까 비중을 차지하면서 끌고 왔으니까. 예? 근데 이게 반사체라고요, 반사체. 미국의 소위 말해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투자에 편승해가지고, 예? 이게 막 급등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반사체라고요, 반사체. 그런데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5천이 안 됐었는데, 예? 5천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9천을 돌파하고,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예? 다들 많은 사람들이 만 돌파하는 거 시간문제다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예? 이런 속도가 없었거든요. 이런 속도가. 그러니까 전대미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K자본시장. 이렇게 하면서 막 갔던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얼굴이 싱글벙글 했었죠. 이게 그러니까 반사체라는 건 뭐예요? 외부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이게 불에다가 비웠어요. 여기다 기름을 부은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인 겁니다. 기름을 부은 거죠.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야. 그게 소위 말해서 6월 하순 때부터 나타난 참상이었던 겁니다. 코스피 참상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그러니까 치적으로 생각했던 게 지금 가장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발목을 지금 주식과 관련된 뉴스 포털에 뜬 거에 댓글들 달리는 거 보게 되면요, 거의 그러니까 되게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욕은 저리 가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정치권도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그러죠. 네? 조국 혁신당의 원장, 이제 연구원 원장을 하고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실패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죠. 윤창열의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 할 텐데, 김민석이 총리를 할 때 그 밑에서 그러니까 장관급인데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게 윤창열 씨입니다. 네? 이분도 잠깐 외도로 그러니까 LG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인데 윤창열 씨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2억 원, 이찬진 씨는 금융감독원장을 잘할 거고, 예? 이 4명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된다.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다. 이런 이제 포문을 열었죠. 물론 야권 저쪽 국힘당에서도 미리 얘기했지만,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4명의 이름을 그러니까 거론하면서 책임을 그러니까 인사조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빨리 이거 진화시키려면은, 예? 이런 포문을 열지요. 이게 8월 5일, 최근입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죠. 그러고 나서 민주당 전당대회로 불똥이 튀죠. 민주당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서 이슈로 부상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예? 여기서 뭐냐면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직계탄을 알리죠. 8월 6일입니다. 그 다음날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까? 드디어 반명으로 커밍아웃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예? 무슨 야당과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은 반명이 되는 거예요. 반명인 겁니다. 정부 정책 비판하면요. 근데 자칭 친명이란 분들이 저는 굉장히 구차한 변명을 해요. 예? 구차한 변명을 해요. 이거는 분명하게 말하지만요, 뼈아픈 실책입니다. 정책 실패예요. 이건요. 자명한 거예요, 이건요. 예? 뼈아픈 실책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서 막 이게 이제 그가 된 거예요. 예?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ETF 책임론이 지금 민주당의 당권 싸움으로 지금 이제 이게 부상까지 했잖아요. 네? 했어요. 근데 이건 정책 실패로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1월 달에 여러분들 그때 상황을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2월 첫 주 이후부터 환율이 1470원대를 막 돌파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연말에 환율이 그러니까는 막 저기 저 1500원 막 근처까지 아니 1500원 근처까지 막 이렇게 저기 저 뚫을 것 같은 이런 기세 속에서 환율이 굉장히 커다란 저기 저 문제였었습니다. 네? 이슈였었어요. 1월달까지 그게 넘어오죠. 1월달까지 넘어오고 그래요. 12월달에 그러니까는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대책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돌아오게 되면 세제 혜택 주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게 아닙니까? 에? 내놔야 돼. 코스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그냥 더군다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당시 전후부터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또 그냥 굉장히 폭등하기 시작한 폭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더군다나요. 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상황이 12월 달과 1월 달 이때 가요. 환율도 급등을 하고 에? 반도체가 그러니까 수출이 급등하면서 이 저기 저 뭡니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는 실적이니까 SK하이닉스가 먼저 그러니까 저기 저 선두를 치죠.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요. 4분기 실적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1월 달에 그래가지고 1월 21일 때인가는 이 새해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이 환율 그러니까는 한 2개월 안에 2개월 정도 되게 되면 저기 1,400원 밑으로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소위 말해서 정책 라인에서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증거는 어디서 남아있냐면 한겨레가 이 당시 인터뷰를 합니다. 1월 14일 날에 인터뷰를 해요.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한겨레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얘기하지만은 그 인터뷰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김용범 실장이 뭐라고 발언하냐면 금융위원회가 이 금융상품을 인가하는 주무부서잖아요. 금융위원회에다가 이제 이런 주문을 한 거예요.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에? 그래서 뭐냐면은 정책부서에다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가능하게 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2개 실장이 있는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있는데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실장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본인이 고백을 한 거야. 내가 이거 지시했다. 에? 이거 만들어 이거 허용하라고. 이게 1월 14일입니다. 이거 딱 이게 저기 이걸 허용하니까 이거를 이제 지시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금융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저게 나올 게 아닙니까? 당시에 내가 볼 때는 정책실장은 이거에 대해서 환율 이 서학개미들을 그러니까 불러들여가지고 홈커밍 국내를 불러들여가지고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이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게 더 들어오게 되면 국내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코스피가 더 그러니까는 저기 코스피에 돈들이 더 몰려가지고 국내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더 육성도 될 것이고 이런 거 플러스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요. 소위 자산 불평등. 특히 뭐냐면 청년층들의 돈이 없는 투자할 돈이 없는 청년들의 그러니까는 이 자산 불평등에 대한 이 포모 공포가 이 당시부터 벌써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은 적은 돈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저기 뭡니까 적은 돈 가지고 수익률을 그러니까는 단기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품이잖아요. 두 배를 그러니까는 벌 수 있는 거니까는 상승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제 관료 출신이던 공부한 사람이던 김용범 정책시장도 소위 말해서 관료들 행정고시 출신들은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유학 보내주고 있는 이런 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경제학 박사도 따신 분야 이분이요.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시장이 해외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랬죠. 이 식민지적인 사유 체계가 문제를 드러낸 거라고 제가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하고 있고 홍콩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국내에서 못하냐 이거예요. 너무 이게 단순 논리죠. 단순 논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1월 18일자에 한겨레에서 이걸 이제 다시 언급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환율로 이걸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고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한겨레에서요. 이미 이게 왜 이런 지적을 했냐면요. 금융위원회에서 실무선에서 검토할 때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다 봐봅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도입하려면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려면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상품을 도입하려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돼요. 허가를 해줘야 돼. 이 담당 부서가 금융위원회고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야. 금융위원회가요. 예? 금융위원회 그러니까는 저 시어머니가 국무총리라고. 예? 그럼 여기에 이제 금융위원회 가게 되면요. 입법 예고, 규정 변경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있는데 보게 되면은 1월 30일자에 거기 보시게 되면요.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1월 30일 날에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 예고라는 것이 딱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본시장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 자본시장법이요. 이거 관련된 이 법에 이거는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상품을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면요. 예?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합니다. 1월 30일 날. 예? 이거 이제 허용하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금융위원회에서 1월 30일 날, 예? 예? 이걸 제도를 바꾸겠다 해가지고요. 1월 30일자에 이게 보면 들어가면 자료가 있어요. 여기 맨 오른쪽 끝에 보면 1월 30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입법 예고 안이 딱 이게 떠요. 1월 30일 날에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월 30일 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국내하고 해외하고 규제가 다르다 이거야. 지금 해외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허용이 되고 있는데, 예? 소위 말해서 김용범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나 홍콩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고 있는데 왜 국내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느냐? 이걸 이제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걸 이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가지고 단일 증권 종목 기초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이게 소위 말해서 ETF라는 겁니다.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 ETF인 거예요. 네? 단일 종목은 삼성전자나 이 SK하이닉스 한 개 종목을 가지고 ETF는 원래가 10개 종목 이상으로 만들게 돼 있는 건데 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단일 종목도 만들 수 있게끔 여기다 ETF를 사실 용어를 붙이는 게 사실은 좀 이게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하겠다고 그래서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예? 이런 이제 취지를 그러니까 설명을 달아요. 그래서 법률 시행령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행령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거를 우선 옮겨야 되는 것인지 잠시 우픈 현실인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출마한 서미화 의원이라고 있죠. 서미화 의원이라고요. 이 비례대표로 그러니까는 아마 이 시각장애 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치 다신 분인데 이분이 이 YTN에 이제 장성철이 이제 그러니까 장성철 씨가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 프로에서 선거 때니까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 시끌시끌하고 요란하고 이제 막 싸움이 막 벌어지니까 그 이제 출연시켜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출연시키고 있는데 서미화 의원을 출연시켜가지고 거기 쭉 여러분들 방송 보시게 되게 되면 그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중간 좀 넘어가가지고 뭐 다른 얘기 쭉 시작하다가 중간 좀 넘어가가지고 요새 민주당 시끄러운데 예? 소위 말해서 이 ETF도 그렇고 뭐 검찰 개혁 법안도 그렇고 예? 시끄럽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이제 질문을 이제 또 던지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이 레버리지법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책임론이 이제 그러니까 언급도 하면서 하니까는 서미화 의원이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받아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레버리지법 국회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버리지법 국회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통과시켰어요. 국회가 통과시켰다면 그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는 그리고 다수당에 그러니까 당시에 당대표는 정청래 의원이니까는 정청래 대표가 통과시켰어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통과시켜 놓으니까 정부가 거부권 행사 안 했다고 이 말입니까 하는 아예 굉장히 저는 이해가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걸 이제 코미디로 가야 되는지 그랬는데 레버리지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 저기 당사자인데 국회의원이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순간적으로 모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건 좀 너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푼애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씁쓸하다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법을 바꾼 게 아니라요. 법률안을 바꾸려면은 물론 국회에서 그러니까 저걸 받아야 되지만은 이건 시행령을 바꾼 겁니다. 시행령.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그것의 법안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 부분들을 그러니까 시행령이라고 하잖아요. 시행령은 그러니까 국회 입법 대상이 아니에요. 예? 이거니까 법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대통령은 말 그대로 어디서 겁니까?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레버리지법을 자체를 이런 법안도 없었고 자본시장법에 그러니까 일부 조항을 그러니까 관련됐는데 거기서도 시행령을 그러니까 좀 이거 이제 뜯어 고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정청래 대표한테 갖다 이제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오버하신 거지. 서미화 의원이.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의 책임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게 4월 21일, 금융위원회고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4월 21일자에 보도자료를 내는데, 4월 21일 날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랬냐면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이거 이제 배포를 할 때 기자들한테 언제 이후에 이것을 그러니까 처리해달라 이런 걸 이제 되게 이제 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해가지고요.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리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서다 보니까는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꾼 것은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을 미리 그러니까 자신들이 준비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뭐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뚜따 두드려가 통과시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됩니다. 국내하고 해외 시장 간의 그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할 것이다. 예? 의결됐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의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의결될 거다. 왜 그러냐면 다 그렇게 서로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오다가 내려와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그러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시행령을 바꿀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국무회에다가 상정을 시킨 거야. 안건으로요. 상정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될 거다 이거예요.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기초 단일 종목 레버리지 플러스 마이너스 2배. 그러니까 오를 때는 그러니까 2배로 먹고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2배로 떨어지는 이런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이하 ETF 이게 도입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4월 28일날 공포 시행 예정이고 빠르면 5월 22일부터 이게 그러니까 이 상품이 상장될 것이다. 근데 5월 27일날 상장됐죠. 예? 그러니까 이르면은 그래야 될 것이다. 얘는 딱 일정을 다 해놓은 거야. 일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상품명에다가 ETF는 표기를 금지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해요. 예? 그러면 이게 ETF의 성격이 안 맞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와대에서 그러니까는 딱 이게 오다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일사불란을 쫙 준비해가 진행된 거야.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는 통과를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요구한 거니까 다들 서로가 이제 입 맞춰가지고 한 거니까 통과가 될 거니까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보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도를 낸 거야. 이게 여러분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이게 떠 있어요. 이건 거기에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뭐냐면 부침자료까지 해가지고 설명까지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 상품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ETF하고 안 맞는 거다 이거야. 단일 종목이라는 것은. 예? 그래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예?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개별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이게 지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는 이런 건데 이것이 그러니까 오를 때는 막 그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그러니까는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위험한 상품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벌써 뭐냐면 음의 복리 효과까지 얘기하면, 음의 복리 효과요. 음의 복리 효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왜 여기 예시까지 드러나. 예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20%가 상승했다가 20% 하락 후에 20% 상승하게 되면은, 그래서 100에서 20%가 하락하게 되면 80이 되잖아요. 80에서 20% 상승하게 되면 28에 16 해가지고 96으로 16도 하면 80에다 16도 하면 96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4%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예? 20% 하락했다 20% 상승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4%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그게 아니라 일반 상품은 그 정도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20% 곱하기 2배니까는 40%가 하락했다가 40%가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에서 60으로 갔다가 60에서 40%니까 64, 24 해가지고 84까지 가니까는 100에서 84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수렴된 거니까 16%가 손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은 4%가 하락한 건데, 레버리 상품은 16%, 그거야 4배인 16%가 하락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게요.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음의 복리 효과라는 해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투자금이 그러니까 녹을 수가 있다 이거야. 원금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해가지고 이런 유의사까지 붙여가지고 보도자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책임론이 부상한 건 뭐냐면은, 이 시행령이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딱 준비한 자료가 올라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 그러니까 국무회의 처리한 것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보면 다 있냐면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실에 가게 되면요. 국무회의 결과가 다 이렇게 자료들이 정리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올라가 있어요. 4월 21일 거기 들어가 보게 되면 제1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올해 그러니까 17회죠. 그러니까요. 결과 브리핑 해가지고 딱 이게 올라가 있어요. 자료가요. 네?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 이것을 4월 15일 날 금융위에서 딱딱 두드립니다. 이걸 준비해가지고 의결을 하고, 법제처에서는 법안에 뭐 문제가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술적인 것을 이제 이 자문을 받은 다음에 차관 회의를 거쳐가지고, 실무 책임자니까 차관들이요 각 부서에, 네? 이거를 주로 이제 담당하는 게 누구냐면 국무조정실장인 거예요. 국무조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국가의 그러니까 행정부서의 책임자들의 그러니까 이 공동으로 관련된 것들을 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같은 거죠. 차관회의 4월 16일날 거쳐가지고 4월 21일날 국무회의에 딱 이제 이게 심의 안건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왜 김민석 책임론이 그랬느냐? 이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어디 갔냐? 저기 인도하고 베트남 방문을 합니다. 예? 베트남을 방문을 해요. 인도, 베트남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신한 거예요. 국무총리가 이제 그 다음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헌법 89조에 따르게 되면은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9일 날부터 24일까지 이 나라를 비웁니다.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21일 날 올라갔던 거거든요. 딱 중간에. 예? 그러니까 17차 국무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주재를 한 거예요. 주재를 한 겁니다. 주재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안건으로 거기 국무회의 의사록을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일부 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마지막 안건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하려고 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즉 ETF가 해외에서 상장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상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의 투자료는 수요가 국내에도 이걸 충족되지 못한다는 게 있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시켜 주셔야 통과시킨 거야 이게 국무회에서. 그런데 이걸 주재한 게 누구냐? 김민석 총리였던 거예요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라든가 그 자리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있고 다 있었던 거야. 장관들이니까. 이들이 이것의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처리한 거야. 예? 이게 이렇게 위험하다면 이걸 막았어야지. 예?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들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흘려보낸 거야. 그래서 4월 21일 날 국무회에서 의결되니까는 시행령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돼버린 거고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의결됐다고 딱 이제 보도자를 냅니다. 예? 보도자를 내고 그래서 4월 20일 날 국무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4월 20일 날 일주일 후에 이게 공포
시행령 이게 시행됩니다 가지고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 4월 28일부터 이게 이제 합법화된 거야. 제도적으로는요. 합법화된 거야.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쭉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게 의미 복리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아, 장기 투자를 이렇게 ETF는 되게 장기 투자를 되게 장려하는 저거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인들도 다 지적한 거야. 근데 이런 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왔는데 장관들이 관련 장관들이 이걸 하나 판단을 못하고 그냥 뚝뚝뚝 두드린 거야. 통과시킵니다. 땅땅땅 두드려 통과시킨 거야. 왜? 청와대에서 내려왔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이건 건드릴 상품이 아니다 해가지고 숙련된 투자자한테만 이게 적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놨었어. 그 유의사항에 보게 되면요. 네? 이런 위험한 상품을 본인들도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일사천리로 쭉쭉쭉 처리한 거예요. 네? 처리한 거야. 그 개정된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여기 그 80조 자본시장법 80조에 그러니까는 이 시행령에 관련된 게 80조에 저기 5항에서 이걸 이제 바꾼 거예요. 2배까지 2배 넘지 않도록 한다. 자, 근데 이걸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변동률이 급증하죠. 변동률이 급증합니다. 변동률이 급증한 거야. 그 삼전 하이닉스가 당시에 이미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미 변동률이 막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게 5월 1일부터 7월 달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변동률이에요.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지금 6월 달 이후부터는 보게 되면 이 빨간색 막대기가 5%가 넘게 떨어질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막 이게 출렁거리는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불안정성 국면에 진입한 상황 속에서 딱 이게 들어온 거야. 네? 들어온 거야, 이게. 그래, 거기에 그러니까 2배씩 변하니까, 2배씩 변하니까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참상의 배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큰 산업이었던 거야. 메모리 반도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것이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요 시장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시장이 주력 수요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더 그러니까는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예? 기름을 부은 거야. 그 타이밍에. 예? 5월 27일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예? 이걸 이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거 SK 하이닉스 이 레버리지 상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6월 5일 날에 6월 5일 전후로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쭉 하니까 쭉 한번 충격 받잖아요. 내려오잖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회복이 돼. 그러다가 6월 2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불안정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쫙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7월 31일 날 규제를 도입하죠.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는 예탁값을 3천만 원까지 가죠. 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그러니까 지금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 취약해진 상황. 반사체이기 때문에 반사체. 근데 우리나라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전체 코스피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전체 코스피가. 그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야. 생태계가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태계를 외치는 거예요. 예? 취약한 거야. 그래서 대만 같은 데서 이거 도입을 안 해. 이게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요. 예? 대만도 TSMC가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를 그러니까 7월 31일날 규제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게 되면은, 예? 이 등락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요. 저 빨간색이 부분이 7월 31일날 규제를 했잖아요. 그때는 마침 다 크게 반등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한 두 차례 17%, 20% 넘게 막 이렇게 막 폭락하잖아요. 예? 변동성이 지속되는 거야. 왜? 여전히 뭐냐면은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코스피 변동률은
완화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그러니까는 이 상품을 이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상품이 태어난 거다 해가지고 폐지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겪어보고 나니까는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상품이 태어난 거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투자자들 입장 속에서는 열받는 거죠. 이게 자기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는 피해를 본 사람, 뒤늦게 그러니까 뛰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가장 근본은 뭐랬었어요? 우리나라 생태계가 취약한 거야. 이거 봐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최고가 대비 변동률입니다. 엔비디아는 5%뿐이 하락 안 했어. 최고가 대비해가지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51.3%나 하락했어. 제일 많이 하락하잖아요. TSMC 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하락하잖아. 마이크론도 같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인데도 그보다 더 많이 하락하잖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요. 전체 코스피를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까 코스피가 52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최고가 대비 31% 이상이 하락을 했어. 이것도 대만의 코스피와 비교되는 TWSE는 한 7% 정도 하락했는데 우리는 그곳에 4배가 넘는 걸 하락을 했다고. 왜 그러냐?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가 AI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만 우리는 그냥 몰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편중되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전체 그러니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한국 경제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여기다가 뭐냐면 이 반사체라는 그러니까 반사체가 가지고 있는 이 취약성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여기에 레버리지로 무장한 이 변동성이 추가가 되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참상으로 대참상으로 이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K 자본시장을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야.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생겼습니까요?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그러니까 직계산을 맞은 거잖아요. 직계산을 맞은 거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뭐라고 이걸 조롱합니까? 한국은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국가가 뭐냐면 3대 메가 프로젝트,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국가가 개입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시장 투기가 레버리지 상품까지 이게 결합되면서 그러면서 거대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박장으로 만들었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도박꾼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코스피 하락이 빙산의 일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AI 산업의 우려를 나타내는 AI 산업이 만약에 빙산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코스피는 빙산의 일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젠슨왕이 계속해서 뭐냐면 이 순환금융이라는 방식을 쓰잖아요. 뭐냐면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는 우리 뭡니까 GPU 사라. 그 돈으로 돈 빌려주고 과거에 금융위기 때 금융이 터지고 나가지고 중앙은행이 돈 풀어가지고 돈 주입하고 그 돈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 거품을 키우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단지 거대한 민간 자본이 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은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이거예요. 더 변동성이 크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뭐냐면은 AI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앉아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 빌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GPU 사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AI 생태계 구조적인 문제 속에 변방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한국 코스피가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는 그 결정되겠냐고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빠르셨네. 근데 이걸 가지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지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한국의 개미들이 이런 외신에서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댓글들 보게 되면은 진짜 욕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저주 퍼붓고 있고 막 그러면서 코스피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최고의 그 치적으로 했었던 K자본시장이 국정동력 상실에 지금 하나의 이 저걸로 작동을 하고 있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도박 중독증 사회로 지금 그러니까 돼가고 있다. B2가 다시 또 그러니까 B2 한번 이런 거에 저기 그 경험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도박이 한번 중독되면 거의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있죠. CSIS라고 유명한. 여기에 그러니까 경제 담당 이 책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의 이 핵심을 찔렀어. 내가 볼 때 해외에서 지적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이야. 한국은 그러니까 수출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태계의 그러니까 파워를 그러니까 키울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AI 산업 이 시기에 한국이 선택할 거는 그냥 수출 강국으로, 수출 4강 얘기하는데 그냥 메모리 반도체를 그냥 계속 팹을 증설을 해가지고 이 수출 강국으로 갈 것이냐, 에? 아니면 그러니까 생태계의 힘을 키울 거냐. 이게 수출로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나라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 잘못하면 그러니까 커다란 몰락할 수 있는. 왜? 이게 반사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반사체잖아요. AI 산업 생태계의 재편에 그걸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반사체잖아요. 발광체가 아니라. 대만만 하더라도 제가 몰랐었어요. 대만의 반도체는 생태계가 갖춰 있었잖아요. 설계 부분도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예? 우리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낮아도 거기도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예? 잘못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뭐냐?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추적하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문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그한 건 중국은 생태계를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창신 메모리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과거에 지난 200년 동안에는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던 이유는, 예? 산업화에 실패했는데 지네들이 연구한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서양에 영국한테 그렇게 침략당하고 그렇게 됐느냐? 가만히 보니까는 산업 경쟁력은 이 산업 생태계 문제더라 이거예요. 산업 생태계 문제. 그래서 모든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잖아요. 중국은요. 네? 한국은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잖아. 네? 중국은요, 설계 부분을 화웨이가 담당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TSMC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설계를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SMIC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창신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심지어는 뭐냐면은, 장비까지, 최근 노광 장비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생태계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구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되고 있고, 문제는 생태계가 구축이 됐을 때 우리가 받을 충격은요, 이건 엄청납니다. 엄청나.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요? 중국이 그동안 쫓아온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조선업, 자동차, 모든 거 봐보세요. 중국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부상한 순간에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는 휩쓸던 조선업을 그러니까 한국이인데, 조선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술 첨단 부분을 빼놓고는 중국한테 지금 그러니까 다 뺏기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이미 그러니까 전기차는 완전히 중국한테 뺏겼잖아요. 네? 이게 중국이 반도체 생태계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저게 계속 갈 것인가?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유지해봤자 그 격차가 굉장히 축소가 됐을 때, 중국에 그러니까는 이 창신하고 격차가 축소됐을 때, 그거는 우리한테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이죠. 그럼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가
붕괴됐을 때 그다음 우리한테 남는 게 뭡니까? 그다음에는요. 남는 게 뭐냐고요. 저는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박정희의 산업화를 그러니까는 박정희 산업화에 비견된다 하면서 박정희 산업화를 그 흉내를 내고 있고 플러스 자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자기 국민 주권 정부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와 김대중의 그러니까는 예? 를 합친 인물이 되겠다는 이런 꿈을 그러니까 꾸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지금 나아갈 길이 아니다 이거죠.